난 다음부터 정상회담도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김정은은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남한을 배제시키려는 측면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다. 한중 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 분명히 중국과 한국은 정치체제가 틀려요. 한미 공조체제를 강하게 가동을 하고 지금 미국의 국방 전략이 초안이 잡혔어요. 9월 안에 초안이 공개될 것 같아요.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몇 주 전에 사실 이제 조마조마했던 분들도 많았고, 예.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 끝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어찌 됐든 평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평가는. 그래서 고모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뭐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적으로 다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 저 개인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85점 이상 잘 됐다고 보고,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은 전문가들이 평론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다 이거 뭐 정상회담이 실패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성공이고 신무술은 다 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정상회담도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이게 고도의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만의 뭔가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다 고도의 협상 전략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그 돌출행동. 그게 사실은 2019년 예를 들면은 이제 1기 트럼프 대통령 때 나토 정상회담에 런던에서 있었어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빨리 끝내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럼 한 30개국 정도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야, 방위비 그 당시는 2%예요. 방위비 2%낸 국가들 보니까 미국같이 8개야. 8개 정상만 모여. 이들하고만 오찬을 했어요. 이러한 돌발 변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미 동맹의 역사를 봤을 때 보통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뭔가를 요청을 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 이제 지금은 미국이 요청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이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한미 정상회담만 하면 맞습니다. 불안해지는 약간 이런 형국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와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정상회담은 거의 다 성공이야.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버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단히 성공적이에요. 제가 케이스를 들을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달에 젤렌스키하고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나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상회담 하는 게 공개 부분, 비공개 부분 있잖아요. 공개 부분 리얼티 쇼 형태로 하잖아요. 30분. 그렇죠. 여기서 상대방을 제가 보기에는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테스트한 거고 당시 협상 칩도 없는데 3차 세계대전을 놓고 도박을 하냐. 이런 공개 망신, 모욕 주기. 당황스러운 거. 그다음 또 5월 달에 누구하고 정상회담을 했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맞아요. 저도 뉴스 알아요. 라마포사한테 어떤 걸 했냐면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동영상을 들었어요. 정상회담에. 동영상을 틀면서 공동묘지에 백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냐. 이게 정상회담에 이게 나올 그것도 아니고 당황스럽죠. 그렇죠. 이게 근데 전략적으로 의도해서 상대방의 능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떠보기, 간보기.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2시간 반에 갑자기 SNS에, 그죠? 트루스 소셜에, 뭐 한국에서 숙청? 혁명? 막 검사들이 막 강압적으로 교회를 막 탄압하고 미군 기지로서 뭐 정보를 캐고, 나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 그러니까 이게 2시간 반 전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저도 보면서 철렁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젤렌스키나 라마포사를 보면은 전략적으로 의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그냥 뭐 이게 가짜 뉴스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한번 흔든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처 능력을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거는 일단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의 3실장이 네. 전례 없이 다 총출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철저히 해가지고 이거를 무사히 잘 넘긴 거죠. 위기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준비를 일단은 잘했고 정상회담 팀이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인 역량, 테크닉, 스킬로 트럼프의 이러한 테스트를 위기죠. 기회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상대방의 능력, 간을 그렇죠. 간 본 거죠. 간 본 거고. 예.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잘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거는 화제를 서로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반도 북핵 문제. 그렇죠. 여기서 이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환하게 웃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본 거고 오히려 그런 위기를 기회로 넘긴 다음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주도한 측면들이 그렇죠. 좀 리드해갔던 많이 있죠.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로부터 위대한 지도자 그다음에 미국이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관계는 상당히 많이 쌓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빗불 이상은 줘도 점수가 과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018년인가요? 하노이 예. 예, 북미 정상회담. 사실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가졌었고, 근데 의외로 이제 트럼프이 박차고 나갔잖아요. 노딜로 일단 끝났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북미 뭐 회담이 추후에 열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이제 김정은이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향후 이제 북미 정상회담 혹은 이제 북미 간의 회담 가능성. 그래서 사실 우리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뭐 가서 얘기했지만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약간 북미 관계. 저는 북미 관계는 일단은 순풍의 돛은 이미 올려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전승절에 김정은이 참여한 것도 나름대로 북중 북러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중국과의 정상회담 한 후에 나름대로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아니면 트럼프의 어떤 회담 제의를 기다리겠다는 좀 준비 성격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일단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지난 대선 과정 때 계속 김정은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취임사에서 평화주의자 이야기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은 시점에 저는 북미 협상이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실무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안보야.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그 한반도 정책이 나쁘지 않고 좋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제 속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적극적으로 한번 북한하고 핵 협상하십시오. 그래서 피스메이커 당신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당신이 대통령 안 되니까 북핵 문제가 보다 더 험해졌다 또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힘껏 제가 보기엔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부 차원이 아니라 엄청 칭찬해서 역으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신호 한번 보내봐.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고 나는 이제 뒤에서 약간 좀 분위기를 좀 잡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페이스메이커인 거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북핵 문제 북미 등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리아 패싱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건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대신 그냥 단순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지 되고 거기에 굳이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또 김정은이 또 강대국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은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남한을 배제시키려는 측면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다.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나름대로 한미 공조체제를 강하게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역으로 만약에 북미 간의 직거래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남방축 말고 예. 우리도 역으로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뭐 키신 전략 쓰듯이 우리도 중국과의 나름대로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이 북미 핵 협상이 진행될 때 우리는 한미일 공조도 중요하지만 북방 쪽 중국 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관계가 상당히 그렇죠.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채널도 우리는 복원해가지고 역으로 이번에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방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사고도 저는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은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우리가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그러한 거를 우리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약간 번외 질문인데 네. 사실 이제 저도 2017년 생각해 보면 그때 굉장히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뭐 다른 루트로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삼국에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조율들이 있었고 그 성과가 2018년도에 나왔다라고 좀 이렇게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물론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좀 그런 예를 들어 제3국이나 이런 데서 좀 남북 간의 접촉도 좀 필요하고 이런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북한의 대남 정책이나 남한 접근법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저는 움직일 필요는 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입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실무선에서 저는 움직이는 게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그렇게 서두르는 게 빠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뭐 그 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지만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단어가 정말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이거는 뭐 군사 동맹인지 경제 동맹인지 어떤 걸 현대화한다라는 게 사실 잘 이제 분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고모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입장하고는 조금 결이 틀리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대신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의 강도가 가장 강한 게 동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동맹은 군사 안보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한미 관계하고 한미 동맹을 섞어버렸어요. 그렇죠. 용어가 좀 이렇게 혼재돼 그래서 있어. 한국하고 미국하고 경제 협력을 활발히 한다. 그러면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심화된다. 이러면 되는데 경제 동맹. 그다음에 미국하고 또 이게 기술을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한다. 그러면 기술 협력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기술 동맹. 이러다 나중에 뭐 사회 동맹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용어를 쓰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관계하고 동맹이라는 표현은 그냥 군사 안보 여기로 국한돼서 이건 구분질 필요가 있지. 그래서 한미 협력 관계를 다 동맹으로 하면은 이건 나중에 우리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은 좀 구분해서 쓰자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동맹 현대화는 쉽게 풀으면은 이제 환경이 변했잖아요. 바뀌고 해서 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동맹 재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동맹 재조정이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미시적 동맹 재조정, 또 하나는 거시적 동맹 재조정. 우리 이제 한미 동맹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소파 주둔군 지휘협정 내용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방위비 분담 비율이든가 방위비 분담 방식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기지를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한미군의 병력이 증감한다든가 이런 거는 미시적인 동맹 재조정이에요. 이런 것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시적 동맹 재조정이에요. 이 미시적 동맹 재조정은 동맹의 공동 목표
위협 인식이 안 변해요. 근데 이 거시적 동맹 조정은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한국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거시적 동맹 조정은 동맹이 왜 있지? 동맹의 공동 목표가 뭐지? 동맹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자. 그다음에 동맹의 역할을 확장하자. 이거는 상당히 거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 전략적 유연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이제는 대북 차원이 아니라 대중 차원. 이게 동맹의 위협인식이 변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빅픽처가 바뀌고 있다. 그렇죠. 바뀌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뭐 다른 거지만 그렇죠. 큰 그림이 좀 큰 그림이 바뀌기 있다.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잘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구체적인 실무적이고 그다음에 껄끄러운 동맹 재조정 얘기가 깊숙이 논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잘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미국의 NDS 국방 전략이 초안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도한 친구가 콜비예요. 아, 콜비. 네, 그 유명한 콜비. 그래서 이 초안을 지금 백악관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백악관에 보냈다고. 네, 백악관에 보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데 주요 테마가 4개로 어느 정도 정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헤그세스가 3월 달에 미 국방부에서 나온 게 잠정 국방 전략 지침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은 본토 방위하고 중국 잡자. 중국 잡자. 네. 근데 역시 이번에도 그게 핵심이에요. 본토 방위, 중국 잡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동맹 국가들, 파트너 국가들 책임 전가 참여하라. 네 번째가 방산산업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이게 동맹 현대화의 파고가 사실 이제 강하게 몰려올 거예요. NDS가 그럼 올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완성돼가지고 초안이 완성돼서 네. 백악관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9월 중으로 뭐 공개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요약본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하반기까지 안 가더라도 9월 안에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안에 초안이 공개될 것 같아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그게 지금 파급이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보기에도 되는데. 이미 지금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도 크게 그 초안 내용을 보도를 국제적으로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제시한 게 제가 금방 이야기한 4개 본토 방위. 그다음에 핵심은 이거죠. 중국 봉쇄. 근데 중국 봉쇄에 더 들어간 게 뭐냐면 3월 달에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을 이렇게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 됐는데 일단은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게 좀 거론이 됐대요. 그게 이제 동맹 현대화, 동맹 재조정하고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방산산업 활성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선업 같아요. 네, 조선업. 방산산업. 그런데 이제 이게 핵심은 이제 방산산업 활성화하고 동맹과 파트너의 책임 역할 증가는 다 중국 봉쇄에 다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것이 강하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제 책에도 NDS 이야기를 미리 보낸 NDS 이야기를 제 책에 썼어요. 네, 썼는데 우리가 이제 콜비를 왜 위험스럽게 보냐면 중국과의 전쟁까지 전제로 한 중국 봉쇄 전략을 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이 부담되는 거예요. 콜비 뭐 어쨌든 2021년 거부 전략.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봤고 저도 이제 콜비가 쓴 책을 맞습니다. 봤는데 사실 상당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이게 약간 이번 한미 정상회담 보면 이제 뭐 중국을 막 뭔가 자극하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방 전략이 만약에 수립이 되면 사실 우리 입장이 굉장히 좀 뭐 난처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차피 있는 나라고 또 안보에 많은 부분 지금 미국의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뭐 동맹이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사실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의 대외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잖아요. 그렇죠. 국익 중심.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에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국익은 등급이 있어요. 국익은. 국익도 등급이 있어요? 네,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익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좀 더 그거를 더 들어가면은 현미경으로 더 보면은 중요도가 틀려요. 일단은 시급성, 긴급성, 그다음에 파급력이라는 세 가지 지표로 봤을 경우 뭐 이거는 국제정치 이론에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니까 사활적 이익, 핵심적 이익, 그다음에 중요한 이익, 그다음에 뭐 일반적 이익, 뭐 한국이 뭐 아프리카 외교를 펼친다, 뭐 이런 거는 일반적 이익이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ODA를 한다, 이거는 일반적 이익이거나 한국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중요한 이익 정도 되겠지.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 사활적 핵심적 이익은 뭐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겠죠. 뭐 국내적으로는 불법 계엄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회복, 그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인 국민 통합.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핵심적인 이익이겠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그러면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네, 전쟁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이게 사활적 이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좀 더 나간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과 설린 우호 관계. 네. 그거를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보면은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이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면서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냐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한국이 정책 방향을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따라가는 건 큰 흐름에서는 대신 우리가 국익 중심이니까 내부적으로는 내적 원칙을 정해야지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미국의 정책에 합류할 거냐. 큰 틀에서는 미국과 같이 가는 건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끝까지 같이 갈 거냐. 이거는 지난 윤석열 정부나 과거 정부 했던 편승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되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강론 부분, 구체적인 이슈에서는 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설사 동맹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동맹 갈등은 좀 이 부분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동맹을 부부의 비유를 하잖아요. 많이 그렇게 비유하시죠. 예. 자, 근데 뭐 사회자님도 결혼했고 저도 그러니까 부부 결혼한 거 지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부류의 부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서도 갑을 관계가 생겨요. 그렇게 제가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게 방송. 근데 부부간에 대화를 안 한다. 그러면 두 케이스예요. 갑을 관계거나 아니면 무늬만 부부거나. 쇼윈도 부부. 네, 쇼윈도 부부. 쇼윈도 부부. 네. 만일 동맹 간에 대화가 없다. 그러니까 정책 협의가 활발하게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갑을 관계, 강대국 약소국 아니면 무늬만 동맹. 무늬만 동맹. 네. 사실은 이런 걸 우리는 피해야지 되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 한미동맹 그러면 우리는 의존적이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보다도 호혜적으로. 그러니까 호혜적 한미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한국의 고유한 안보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고유한 안보 이익이 있고 그다음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니까 동맹에 또 공통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고유한 서로 틀린 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호혜적으로 정책 협의를 하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서로의 다른 부분들을 조금 타협을 해서 맞춰 나가야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한미 동맹이 호혜적 동맹 관계로 나가야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해가고 같이 협력을 확대해 가는 건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봉쇄, 네. 뭐 대만 분쟁의 한미 동맹 참여 여부 등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지 되고 우리 내부의 원칙을 정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그러면 한중 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 분명히 중국과 한국은 정치 체제가 틀려요. 틀리죠. 정치체 틀리지만 국제관계에서 정치체제가 틀린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하죠. 그죠? 네. 그다음에 한국의 성장, 발전, 미래를 봐서는 네. 소위 남방축,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양 세력, 네. 한미, 한미일,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라는 서방, 네. 이들과의 얽힘으로는 한국의 미래 성장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북방외교, 제2의 북방외교를 해야지 돼.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이거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세계 유일의 미국과 경쟁이 되는 나라. 중국.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안보 모든 측면에서.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제1의 위협국.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만큼 중국은 강대국이고 글로벌 질서를 부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국가가 우리 옆에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관계에서도 30% 수출입 관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더라도 한중 관계를 적대시할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 외교안보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야, 어떤 영역에서 중국과 협력을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 나름대로 정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협력을 했을 경우 협력의 정도, 깊이, 강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지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한미가 같이 가니까 중국과는 이렇게는 지금 안 된다 이런 얘기. 세상에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에 우리도 고차 방정식으로 접근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각화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제가 들었을 때 핵심으로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나름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 기준은 있어야 된다. 기준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에겐 도전 요인이 되지만 그 도전 요인에서 연루의 딜레마를 최소화하고 동맹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달란트 투자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가 이야기를 뭐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님께 이야기하자면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태까지 사실 1950년, 1953년 이후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평화 안보는 일단 선안보 후평화였어. 튼튼한 안보력을 가져야 평화가 보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힘을 통한 평화, 피스 스루 스트렝스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한반도 70년 이상의 역사를 보면 항상 긴장과 갈등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힘을 통한 평화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강대국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도할 수 있는 힘. 만일 대한민국이 그러한 힘을 갖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평화 안보를 선후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화와 동행하는 안보관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Security with Peace. 그래서 우리가 마치 좌우 날개가 있어야 잘 날아가듯이 그다음에 동전의 앞뒷면에 같이 있듯이 평화와 안보, 안보와 평화도 같이 가야지 된다.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다 그러면 항상 안보가 있어야
평화가 보장된다 이런 논리로 온 게 대한민국의 1953년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언제나 긴장과 갈등, 불안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안보력도 키우면서 이 안보력 키우는 게 냉전적이고 대결적이기보다는 평화를 증진할 수 있고 평화가 증진되면 또 안보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평화와 안보에 대한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러면 대안이나 사례는 향후에 좀 더 기회가 된다면 그거를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신 이수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 새로운 좀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나 싶고 이제 고맙습니다. 외교 안보라는 게 사실 삶의 체감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야,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뭐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더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